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불평등의 의미와 영향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평등이 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완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이제 옛날 지난번 대선 때 뭐 민주당 예선할 때인가 샌더스가 뭐 상위 0.1% 얘기를 하면서 막 선거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일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그 샌더스 얘기하면서 상위 0.1%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국은 맞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보았다시피 미국은 상위 0.1%의 소득 집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반면 우리는 상위 0.1%보다는 제가 말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 걸 갖다 쓰는 사람들, 우리나라 현실을 좀 공부하고 통계를 공부하고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죠. 우리는 상위 10%의 문제가 심각한데 상위 10%는 어떠냐면 여론주도층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대기업 정규직도 있고 그리고 숫자가 꽤 많아요. 상위 0.1%는 아주 적은데 상위 10%는 성인 기준으로 한 뭐 380, 4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개혁을 기피합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는 자기가 표를 얻을 수 없고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남이 탓으로는 참 돌리기 쉽다. 다 조금씩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재벌부터 그 대기업 정규직까지 조금씩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재벌 탓, 정규직 노동자 탓 이건 많이 나오죠. 국회의원 탓, 관료 탓, 공무원 탓, 임대사업자 탓, 공기업 탓, 전문직 탓, 참 야당 탓, 남이 탓하기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탓하려고 보다 보면 조금씩 문제는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야당인 국민의힘이나 기업은 노동개혁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말이 돼요. 그리고 반면 노동계는 재벌개혁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말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구조가 깨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 느끼고 알다시피 그 통계가 있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는데 상위 10%의 고소득자와 그의 가족들이 부동산도 대부분 소유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느끼는 불평등은 한 상위 10% 정도의 느끼는 불평등은 아주 심각할 거다. 자, 이제 이게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평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보상격차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비싼 집값 집세가 얹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괜찮은 일자리, 고비용 구조의 근본 원인이다. 이게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거예요. 불평등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성장은 왜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생산과 수요 양 측면에서 지금 불평등과 집값 집세가 성장 능력을 약화시킨다. 생산 측면에서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는 노동시장 불균형, 노동 공급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데 어떤 일자리가 부족하죠? 좋거나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전체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외국 노동자가 들어오잖아요. 나쁜 일자리는 많습니다. 이게 불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을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는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저 사람들이 받는 게 하는 일에 비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신뢰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제 성장률, 특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하락 요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신뢰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신뢰 수준하고 성장률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합니다. 정직한 나라, 신뢰 수준이 높은 나라의 성장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 불평등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저소득층이 가처분 소득을 줄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다시 소비가 위축되면은 투자 부진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이 국민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투자와 소비, 정부 지출 이 세 가지로 국민게 구성돼 있어요. 대개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지출 측면에서 보면 이 중에서 투자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투자는
비중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소비가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정부 부분은 뭐 그냥 중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가 부족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비가 부족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뢰 부족과 사회적 자본 문제, 신뢰 문제, 서로 믿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런 사회는 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신뢰가 부족하면 거래 비용이 늘어나요.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정책 수행 비용도 굉장히 믿고 그냥 주문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얘가 돈을 지원해도 제대로 할까 안 할까 이것저것 재보고 서류 많이 내라고 하고 뭐 막 페이퍼워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아까 본 대로 되게 불공정한 법과 제도에 기인하고 또 지금 뭐 요새 그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정치 지도자, 관료, 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들이 거짓말을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거짓말, 말 바꾸고 이거 보면은 저 수준이 나도 저 정도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 봐도 저 정도는 거짓말은 안 하는데 사람은 조금씩 거짓말하며 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뢰 부족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 한국이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다는 문제. 왜냐하면 한국은 신용대출이 별로 없어요.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다음에 과다한 정부 규제. 이것도 서로 못 믿으니까 정부가 뭐 정책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규제만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것도 다 신뢰와 정직성 부족 문제다. 지금 우리가 한국은 많이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이 상태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과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거고,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신뢰 수준 이런 문제는 정치인, 관료, 학자, 엘리트 그룹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일반 국민보다 당연히 사회를 끌어가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권력을 갖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국민 정도 수준보다 더 낮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죠. 마지막은 제 개인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뭐 유럽이나 이런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을 때 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 뭐 보통 국민소득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과학기술, 국민소 이런 것들 이런 것보다는 사회의 신뢰 수준과 국민의 정직성이다. 결국 선진국이 갈수록 사람들이 신뢰 수준 서로 믿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정직하다 이런 걸 느껴집니다. 한국도 일반 국민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신뢰 수준 특히 정직성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이라든가 학자나 관료들이 못 쫓아간다. 이것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부족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 부족한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는 상위 10%가 국민경제 성과의 50%를 가져가니까 90%는 나머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상위 10%에 못 들어가면. 왜냐하면 파이가 이만큼 있는데 뭐 이렇게 먹을 게 이만큼 있는데 한 100명 중에 10명이 한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려요. 그럼 90명이 요거 절반을 갖고 짜야 돼. 이건 여기에 떨어지는 것은 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중에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겠지만 대부분은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권 계층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 과보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직접 제약한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는 나쁜 일자리만 주로 늘어나지 좋은 일자리는 늘기 어려운 구조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의사, 교수, 공무원, 공기업, 은행 직원은 경제 성장이 잘 돼도 의사 수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수 수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좀 경제가 잘 되면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대기업 쪽에서는 이 단합된 힘을 갖고 노조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정규직보다는 계약직과 임시직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경제가 성장이 돼도 좋은 일자리 또는 괜찮은 일자리가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고비용 구조가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상위 10% 정도 되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뭐 집이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또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교육비 문제는 다 허덕허덕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값, 교육비 문제를 하기 어렵다. 한국이 가계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내지 80%입니다. 이건 뭐 그냥
대부분 다 뭐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은 한 3, 40%일 겁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6, 7배. 올해 정도 올라서나 8배도 됐을지도 몰라요. 이건 좀 옛날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부동산이 한 2배 정도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비싼 부동산 가격은 뭐 세입자가 어려운 건 아니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수익도 악화되고 젊은이의 결혼 기피 문제, 뭐 저출산도 연결된다. 뭐 그거 당연하잖아요. 뭐 결혼하면 더 집도 넓어져야 하고 또 애를 낳으면 또 집도 넓어져야 되고 또 교육도 시키려면 좀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 되고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한국의 이제 비싼 부동산 가격은 국민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높은 부동산 보유 성향은 이 토지가 부족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뭐 토지 부족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뭐 유럽에 가면 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안 하고 보유세가 낮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혜를 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판단하거나 볼 때는 한국의 부동산은 특권계층, 한국 특권계층의 공통이익이다. 이게 부동산이란 여러 가지 특권계층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관료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재벌도 있고 뭐 이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은 공통이익이 되고 있다. 이래서 이제 단결해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비싼 집값과 집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사교육은 뭐 간단히 그냥 설명해. 사교육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뭐 들어보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 보내야 되고 중학교는 뭐 국제중학교요. 그다음에 과학은 특목고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유명하고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비싼데 아마 국민소득 대비는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립대학 비중도 높고 대학 진학률도 높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제조업 강국이며 산업 경쟁이 강한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40%예요. 그다음에 독일보다 더하게 세계 1등, 2등, 3등 막 항상 이렇게 갖고 1인당 분위기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산업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요. 뭐 호텔업, 뭐 금융 그다음에 제조업, 의학, 뭐 그냥 식품 강한데 여기는 대학 진학률이 30%예요. 대학을 적게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사교육하고 교육 열풍이 센가 하면은 의사나 교수, 관료, 판검사 이게 참 갖고 싶어하는 직업이죠. 또 부모로 입장에서는 다 자식 이거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얻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만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다. 이건 일자리 수도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결국 누가 한 명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 활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한 기업 해도 옆에서 또 기업 또 만들어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제로섬 게임이고 딱 보면 도박판에서 판돈을 이기는 거예요. 막 누가 올리면 또 올리고. 그래서 지금 교육비는 한 사람이 더 쓰면 쟤한테 지면 안 되니까 옆집한테 지면 안 되니까 또 쓰고 뭐 마음 카페에서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이 상황이 딱 한국의 상황이다. 교육비를 올리고 있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대학 입시체 뭐 갭 이런 거 갖고는 근본 해결이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고수를 중산층 수준으로 낮춰주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의사나 교수나 공무원들 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교수 같은 거, 공무원. 제가 독일 교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은 교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교수에 대한 명예, 자존심, 존경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딱 되면은 당연히 뭐 우리 교수가 되면은 명함에다 교수라고 써갖고 어느 대학에서 되지죠. 근데 그보다 더한 제가 실제 봤어요. 제가 독일에서 한 3년만 살았으니까. 교수가 되면은 집 문패에다 교수라고 써붙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걸 깨봤어요. 프로페서라고 써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교수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수들이 경제적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쉽게 설명하려면 그냥 자동차 소나타 불리기 어려울 정도 삽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뭐 포르쉐나 뭐 벤츠나 BMW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조그만 자영업 직원 2-3명 데리고 동네에서 보일러 설치해주고 전기 뭐 설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포르쉐나 벤츠를 물론 뭐 거기도 대기업 다니고 여기 큰 대형 금융기관 다니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실제 알부자들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벌려면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의사는 뭐 독일도 조금 많이 벌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의사들도 편차가 그 안에서 커요. 뭐 공무원은 교수보다 더 벌지 못하는 것 같고요.